아우슈비츠는 나치 집단 학살의 중심지였지만 그들의 수많은 잔혹 행위는 결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최고 사령부의 직접 명령 아래 하루에 수천 명을 흔적도 없이 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기차 도착부터 시체 소각, 의료 실험, 고문, 산업 노예화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주요 세부 사항들은 은폐되었다. 증거는 파괴되고 목격자는 침묵당하며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었다. 블록 10 지하실, 선별 램프 또는 모노비츠 공장에서 벌어진 일들은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치가 도주하기 전에 아우슈비츠에 어떤 비밀을 묻었는가? 나치가 아우슈비츠 벽 뒤에 숨긴 의료 실험은 무엇이었는가? 아우슈비츠의 기원, 군사 막사에서 강제 수용소로. 현대 역사에서 아우슈비츠만큼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장소는 드물다. 1940년 4월 27일 하일리히 히물러는 20세기의 가장 큰 인간 비극 중 하나가 될 사건, 즉 오시비행침이라는 조용한 폴란드 도시에서 새로운 강제 수용소를 설립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이 도시는 이후 독일어식으로 변형된 이름 아우슈비츠로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 결정은 자발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오시비행침은 나치 정권에게 탁월한 물류적 이점을 제공했다. 그 철도역은 유럽 전역의 점령지에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44개의 주요 노선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시 남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오래된 군사막사 단지가 있었고, 이는 처음부터 새로 건설할 필요를 없애주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은 도심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은밀한 운영이 가능했으며 필요할 때 공급품과 노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기도 했다. 이 새로운 수용소를 관리할 인물로 히물러는 다하우와 작센하우젠 같은 다른 수용소를 경험한 베테랑 장교 루돌프 회스를 선택했다. 그는 고함을 지르는 사디스트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인이었다. 1940년 5월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회스는 무너진 군사 구조물과 잡초, 흙길로 둘러싸인 황폐한 장소를 발견했다. 그는 훗날 감옥에서 작성한 회고록에서 이곳은 현대식 수용소 건설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1940년 6월 14일 첫 번째로 728명의 수감자가 도착했다. 모두 폴란드 남성이었고 대부분이 지식인, 학생, 성직자, 그리고 공직자로서 폴란드 저항을 파괴하려는 조직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체포된 이들이었다. 그들의 환영은 잔혹했다. 이름을 빼앗기고 문신으로 번호를 새기고 자신들의 고통의 장소를 스스로 건설하도록 강요당했다. 곡괭이, 삽, 그리고 피를 사용해 이 초기 수감자들은 미래의 공포 중심지의 기초를 문자 그대로 세웠으며 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막사를 세우며 끊임없는 감시 속에 도랑을 파야 했다. 아우슈비츠 제1캠프, 즉 원래 구역의 조직은 단순히 수감하는 것이 아니라 굴욕과 정신적 파괴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막사들은 인간 이하의 조건에서 수백 명의 수감자를 수용했다. 겨울에는 난방이 없었고 여름에는 적절한 환기가 없었다. 바닥은 기생충으로 가득 찬 지프로 덮여 있었으며 창문에는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고 물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적이었으며 공동 화장실은 끊임없이 넘쳐 흘렀다. 초기부터 극도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시행되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이면 수감자들은 첫 번째 아펠, 즉 인원 점검을 위해 마당으로 나와야 했다. 비가 오든 눈이 내리든 혹은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수감자들은 SS가 인원을 세고 또 세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했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 과정은 반복되어야 했다. 만약 수감자가 밤에 죽었다면 동료들은 인원 점검이 끝날 때까지 시체를 세워두어야 했다. 가장 작은 위반도 집단적인 가혹한 처벌로 이어졌다. 수용소 내부에는 계층 구조가 마련되어 일부 수감자들이 다른 수감자들을 감독하는 카포로 승격되었다.
이들은 잔혹성과 복종성으로 선발되었고 수감자들 사이를 불신과 두려움의 그물망으로 만들었다. 처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채찍질, 팔에 매달기, 빛과 음식이 없는 독방 감금 등이 시행되었다. 곧 죽음의 블록으로 알려진 블록 11은 이러한 특별 처벌용 감옥을 수용하고 있었다. 52행침 주민들에게 이 수용소는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소문만 무성한 비밀 장소였다. 일부 지역 노동자들이 외부 작업에 고용되기도 했지만 벽돌과 철조망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1941년 말 아우슈비츠 제1캠프는 더 이상 단순한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독립된 공포기관으로 변모했다. 확장은 가속화되었고 새로운 블록이 건설되었으며 수용 능력은 증가했으며 규칙은 더욱 가혹해졌다. 처음에는 제국의 적들을 수용하기 위한 복합단지로 시작된 이곳은 훨씬 더 거대하고 음산한 무엇인가의 씨앗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가스실이 설치되기 전에도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음이 일상적이었다. 질병, 기아, 구타, 즉결 처형이 매일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공식 통계는 자연사로 수천 건의 사망을 기록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 초기 폴란드인 수감자들 중 많은 이들은 단순히 사라졌고 블록 11의 마당에서 처형되거나 병원으로 보내진 후 돌아오지 못했다. 1941년 7월 하일리히 히물러가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확장을 명령했다. 수용소는 수용 능력을 3배로 늘려야 했고 약 3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구역을 건설해야 했다. 이 새로운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제2비르케나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역사상 가장 큰 대량 학살 중심지로 변모할 예정이었다. 비르케나우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늪지대이자 외딴 지형은 작전을 은폐하는 데 유리했다. 또한 철도 노선과 가까워 대량의 수감자 수송이 용이했다. SS 건축가 프리츠 에르틀에 감독해 10만 명 이상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설계되었고 극한의 폴란드 기후를 거의 막아주지 못하는 나무로 된 조립식 막사로 구성되었다. 비르케나우는 아우슈비츠 제1캠프의 수감자들이 직접 건설해야 했다. 비인간적인 조건, 얼어붙은 진흙 속에서 비와 눈 속에서 기아 상태로 일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나치에게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었다. 무료 노동력 확보와 소모된 인적 자원 제거. 한편 1942년 1월에 열린 반제 회의에서는 나치 고위 간부들이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아우슈비츠를 단순한 강제 수용소를 넘어 대량적이고 체계적인 학살을 위해 설계된 죽음의 공장으로 전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1942년 3월 비르케나우에 첫 번째 유대인 수송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선별 시스템이 즉시 시행되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SS 군의관, 종종 악명 높은 요제프 멘겔레가 손짓 하나로 누가 노예 노동자로 임시 생존할지, 누가 즉시 가스실로 보내질지를 결정했다. 1942년이 진행되면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복합단지는 성장하고 정교해졌다. 직접 연결된 철도 램프가 건설되었고 접수시설이 확장되었으며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분류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캠프의 은어로 이 소지품 분류구역은 풍요의 나라로 여겨지는 캐나다의 이미지를 차용해 캐나다라고 불렸다. 1943년까지 아우슈비츠는 괴물처럼 효율적인 작전 기지가 되었다.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 전역에서 기차가 정기적으로 도착했다. 이 복합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수용소가 아니라 산업화된 집단학살의 신경 중심지가 되었다. 한때 낡은 군사 막사였던 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한 범죄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그 커져만 가는 공포 속에서 수천 개의 개인 이야기가 묻혀버렸다. 이름은 번호로 대체되었고 생명은 제로 줄어들었으며 온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우슈비츠의 탄생은 수백만 명에게 있어 종말의 시작이었고
인류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한 장의 시작이었다. 비르케나우, 제3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학살 중심지. 홀로코스트 초기에 나치들은 점령된 소련 영토에서 아인자츠 그룹펜 부대가 수행하던 대량 총살을 통해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느리고 너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으며 놀랍게도 처형자들의 정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가장 광신적인 장교들에게조차 여성과 아이들을 직접 쏘는 일은 심리적으로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더 빠르고 집행자들에게 감정적 부담을 덜 주는 새로운 살해 기술이 필요했다. 1941년 소련과의 전쟁은 나치 정권의 초기 계획을 바꿔놓았다. 유대인들을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먼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는 원래의 구상은 폐기되었고 최종 해결책의 필요성이 더욱 긴급해졌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는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독일 통제하에 동쪽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소련과의 전쟁이 몇 주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기화되면서 최종 해결책은 대량 학살 정책으로 진화했다. 아우슈비츠는 이 새로운 집단학살 공학의 실험장이 될 운명이었다. 루돌프 헤스는 수용소의 효율성을 높이려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대량 총살은 너무 느리고 공개적이었다. 그는 더 은밀하고 더 빠르며 적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해결책은 사이클론 B라는 살충제 형태로 찾아왔다. 원래는 막사를 소독하고 이와 같은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던 이 시안화수소 결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회스는 발견했다. 1941년 9월 블록 11 지하실에서 소련 포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방법의 효과가 입증되어졌다. 이 가스는 집행자와 희생자가 직접 접촉할 필요 없이 20분 이내에 사람을 죽였다. 가스 살해를 위한 최초의 시설은 임시로 마련되었다. 비르케나우에 있는 두 농가가 개조되었는데 각각 벙커 1호 붉은 집과 벙커 2호 하얀 집로 알려졌다. 창문은 벽돌로 막히고 문은 밀폐되도록 강화되었으며 천장에는 가스를 주입할 구멍이 뚫렸다. 이 원시적인 시설들은 한 번에 수백 명을 살해할 수 있었지만 나치가 계획한 대규모 이송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곧 부족해졌다. 1942년 죽음의 기계는 질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독일 기업 토프 운트 주엔에는 비르케나우에 4개의 대형 가스실, 통합형 화장터를 설계하고 건설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화장터 2호와 3호, 쌍둥이 시설들은 살해의 산업화를 완성한 상징이었다. 각각의 시설은 지하에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스실을 갖추었고 외관상으로는 공동 샤워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상층부에는 매일 수천 구의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화장로가 설치되었다. 설계에는 기괴한 공학기술이 적용되었다. SS는 금속망으로 덮인 속이 빈 기둥을 통해 가스실 내부로 사이클론 B를 투입할 수 있었고 강제 황이 시스템을 통해 30분 이내에 가스를 제거하여 다음 화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 시신을 지하 가스실에서 화장로로 운반하는 엘리베이터와 시신 이동을 위한 특수 레일도 설치되었다. 나중에 건설된 화장터 4호와 5호는 설계가 더 간단했지만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다. 이들의 가스실은 지상에 있었고 수용 능력은 다소 적었지만 동일한 살해 기능을 수행했다. 비르케나우의 5개 화장터, 본 캠프의 화장터 1호 포함는 최대 하루에 4,756구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 건축적 진화와 동시에 대규모 속임수의 과정도 정교화되었다. 시스템은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운명을 의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기차는 유대인 램프, 주덴 람페로 도착했고 그곳에서 즉각 선별이 이루어졌다. 노동 가능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캠프로 보내졌고 나머지는 곧바로 가스실로 향했다. 이 가스실의 입구는 실제 위생시설을 모방했다. 벽에는 옷을 걸 수 있는 갈고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샤워 표지판이 걸려 있었으며 천장에는 가짜 샤워 헤드까지 있었다.
때로는 SS 경비병들이 비누와 수건을 약속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옷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공포를 최소화하고 대량 살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정교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시신 처리를 위해 나치들은 존도코만도를 창설했다. 존도코만도는 유대인 수감자들로 구성된 특별 그룹으로 가스실에서 시신을 제거하고 금리를 뽑고 머리카락을 자른 후 이는 독일 섬유 산업에 사용되었다. 시신을 화장터로 옮기는 일을 강제로 수행했다. 이 수감자들은 캠프의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어 생활했으며 학살 과정에 대해 너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되었다. 1944년 5월 헝가리 유대인들의 대규모 강제 이송으로 아우슈비츠 단지는 그 끔찍한 절정을 맞이했다. 불과 8주 만에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화장터는 밤낮 없이 가동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비르케나우 인근 숲에는 거대한 야외 구덩이가 파여 시신이 끊임없이 불태워졌다. 연합군이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비르케나우 인근 숲에서 치솟는 연기 기둥이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다. 학살의 기술적 계획은 철도 물류에서부터 최종 재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고려했다. 희생자들의 귀중품은 캐나다라는 창고에서 세심하게 분류되었다. 금리는 녹여 금괴로 만들었다. 사용할 수 있는 옷은 소독하여 독일로 보냈다. 머리카락은 포장되어 섬유 산업에 공급되었다. 심지어 인간의 재마저도 계획된 용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 농지에 비료로 사용하거나 강과 늪에 버려 모든 증거를 지우려고 했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 덕분에 기차가 도착해 승객들이 제로 변하기까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44년 여름 가장 바쁜 시기에는 아우슈비츠가 24시간 안에 12,000명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 살인의 산업화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끔찍한 형태에 도달했다. 1944년 말 붉은 군대의 징역에 직면한 나치들은 증거를 은폐하기 시작했다. 크레마토리움 2호, 3호, 5호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했고 4호는 이미 10월 존더코만도의 반란 중 손상되었다. 문서를 불태우고 공동묘지를 파헤쳐 시신을 화장하고 뼈를 분쇄하여 범죄의 실제 규모를 숨기려고 했다. 그러나 파괴는 완벽하지 않았다. 화장터의 폐허와 수천 개의 개인 물품, 문서 증거가 그대로 남아 훗날 소련군에 의해 발견되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의 기술적 진화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을 나타냈다. 현대 산업 및 과학 원칙을 대량 살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야만적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냉정하고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었다. 엔지니어, 건축가, 화학자, 의사들이 이 죽음의 기계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으며 윤리가 없는 기술이 얼마나 끔찍한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이 오싹한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완성되어 갔다. 아우슈비츠의 역사는 또한 인간의 재능이 인류성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어떻게 지상에 지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죽음의 기제, 아우슈비츠에서의 가스, 총알, 고문. 광대한 공포의 기계였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서는 죽음이 단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이 복합단지는 각각 고유한 사악한 논리를 지닌 다양한 학살 기법을 발전시켰다. 아우슈비츠 제1캠프의 블록 10과 11 사이에 위치한 검은 벽은 공포의 첫 번째 상징 중 하나가 되었다. 나무 패널로 덮여 총알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이 단순한 벽 앞에서 수천 건의 개별 처형이 이루어졌다. 수감자들은 알몸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고 목덜미에 총을 맞아 처형당했다. 사격 솜씨로 유명한 SS 장교 게르하르트 팔리츠쉬는 하루에 250명까지 총알을 낭비하지 않고 죽일 수 있다고 자랑했다. 죽음의 블록이라 불린 블록 11은 캠프 내에서 가장 두려운 처벌 감옥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지하에는 고통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여러 유형의 감방이 있었다. 4명의 수감자가 고작 1m 제곱 공간에서 밤새 서 있어야 했던 입식 감방 스텍셀렌.
완전한 어둠 속에 가두는 암흑 감방, 그리고 음식이나 물 없이 방치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아사 감방 등이 있었다. 블록 11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는 가톨릭 사제 막시밀리안 콜베의 이야기다. 그는 한 가족 아버지 대신 죽겠다고 자원했다. 아사 감방에서 2주 동안 생존한 콜베는 끝내 페놀 주사를 심장에 직접 맞아 살해당했다. 이는 캠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처형 방식이었다. 치명적인 주사 방식은 문제적이거나 병든 수감자를 제거하는 은밀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심장이나 정맥에 직접 주입된 페놀은 거의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했다. 이 방법은 병상이 필요할 때 병동을 비우는 데 선호되었다. SS 간호사 요제프 클레어는 이러한 주사에 전문화되어 하루에 60명까지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우슈비츠의 공포 중 가장 사악한 차원은 블록 10에서 벌어졌다. 이곳에서는 요제프 맹겔레와 다른 의사들이 살아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과학적 실험을 수행했다.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맹겔레는 1943년 5월 아우슈비츠에 도착했고 곧 자신의 인종연구실을 설립했다. 맹겔레의 주요 집착은 쌍둥이였다. 그는 이들을 유전학을 이해하고 아리아 인종을 개선하기 위한 열쇠로 보았다. 수송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맹겔레는 직접 램프를 돌며 쌍둥이, 특히 어린이를 찾아냈다. 그는 최소 1,500쌍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험했으며 그중 겨우 200명만이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맹겔레의 실험은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해 화학물질을 주입하거나 쌍둥이 간의 혈액을 교환하거나 절단 수술을 하거나 어린이들을 등에서 꿰매어 샴쌍둥이를 만들려는 시도 등을 포함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실험 중 죽으면 다른 쌍둥이도 즉시 살해되어 비교 부검에 이용되었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신체적 기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루마니아계 유대인 난쟁이 가족인 오비츠 가족은 맹겔레의 특별한 흥미를 끌었다. 그는 그들의 골수를 추출하고 치아를 뽑고 혈액을 채취하며 방사선 실험을 가했다. 놀랍게도 오비츠 가족의 7 형제자매 모두 전쟁 후 생존해 그들이 겪은 잔혹 행위를 증언할 수 있었다. 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같은 블록에서 대규모 불임 실험을 수행했다. 그는 유대인 여성들의 자궁에 부식성 화학 물질을 주입하여 극심한 염증과 종종 죽음을 초래했다. 그의 목표는 수술 없이 원하지 않는 인구를 대량으로 불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히물러에게 보낸 편지에서 클라우베르크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루에 수백, 심지어 1,000명의 여성을 불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주로 집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생식기의 치명적인 강도의 엑스레이를 조사하여 방사선이 불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화상, 종양을 앓았으며 많은 이들이 방사선으로 사망했다. 살아남은 이들은 조직 손상을 연구하기 위해 외과적으로 거세대 떴다. 가스실이나 실험으로 죽지 않은 수감자들에게는 노동을 통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의 노동체계는 수감자를 점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아우슈비츠 제1캠프의 채석장에서는 50kg이 넘는 돌을 186개 계단을 따라 위로 나르게 강요했다. 이 작업 지휘대에서의 기대 수명은 불과 몇 주였다. 비르케나우에서는 배수작업 지휘대가 주변 늪지대에서 일했으며 겨울에도 무릎까지 오는 물속에서 작업해야 했다. 장티푸스, 이질, 폐렴이 탈진을 이겨낸 사람들을 죽였다. 수감자들이 병들거나 너무 약해지면 정기 점검을 통해 가스실로 선별되었다. 정신적 고문은 육체적 고통을 보완했다. 무작위 선별은 수감자들을 끊임없는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언제 약하거나 병든 것으로 보아져 가스실로 보내질지 알 수 없었다. 가족과의 이별,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 매일 벌어지는 잔혹 행위들을 목도하는 것, 인간적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 앓는 신체가 무너지기 전에 삶의 의지를 파괴했다. 아우슈비츠는 또한 대량 처형 방법을 시험하는 실험장이기도 했다. 사이클론 B를 채택하기 전에 나치들은 일산화탄소, 벨제츠 등 다른 캠프에서도 사용,
폭발물, 심지어 빵에 주입된 독극물 등 다양한 방법을 실험했다. 각 방법은 효율성, 비용, 그리고 집행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기한은 또 다른 느리지만 효과적인 학살 방식이었다. 하루 식단은 겨우 700에서 1000칼로리에 불과했으며 아침에는 커피라 불리는 검은 액체, 점심에는 묽은 순무수프, 저녁에는 300g의 검은 빵이 제공되었다. 수감자들은 아사나 관련 질병으로 죽기 전에 체중의 50%까지 잃었다. 어린이들에게 있어 이 공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초기 선별 후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다. 극소수만이 강해 보이거나 유용한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살아남았으며 그들은 어린 시절에 정상적 기준이 모두 사라진 세계에 직면해야 했다. 일부는 심부름꾼이나 조수로 일했고 다른 일부는 맹겔레의 실현엄다 해상으로 선별되었다. 이 비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소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포의 정상화. 아우슈비츠에 몇 주간 머문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시체가 쌓인 것을 보는 것, 선별을 목격하는 것, 화장터의 연기를 맡는 것, 모든 것이 수감자들의 즉각적인 정신적 생존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비정상적 정상성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종종 생존한 후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파괴했다. 아우슈비츠의 죽음의 방식들은 현대 기술과 원시적 잔혹성의 사악한 융합을 나타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은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인간성을 말살하고 학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였다. 이 방식들의 유산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성을 완전히 포기할 때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공포의 일상, 강제 노동과 캠프에서의 생존. 아우슈비츠에서의 일상은 인간성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과 속에서 흘러갔다.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일상의 모든 측면은 고문, 굴욕, 정신적 파괴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변했다. 이 공포의 일상은 새벽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고 수천 명에게는 죽음으로만 끝났다. 하루는 새벽 4시 30분. 금속징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잔혹하게 시작되었다. 수감자들은 침대에서 뛰쳐나와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완벽하게 정렬된 대열을 이루어 첫 번째 아펠 인원 점검에 서야 했다. 이 아침 점검은 특히 겨울 폴란드의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때에는 몇 시간씩 지속되었다. 부적절한 옷과 망가진 신발을 신은 수감자들은 SS가 사소한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 세고 또 세는 동안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다. 수감자 식별 시스템은 나치의 인종적, 정치적 분류 집착을 반영했다. 새로 도착한 수감자는 이름 대신 왼팔에 문신된 번호를 받았다. 아우슈비츠는 이 문신 시스템을 시행한 유일한 수용소였다. 또한 각자 범주를 나타내는 색깔 삼각형도 부여받았다. 정치범은 빨간색, 범죄자는 초록색, 반사회적 인물, 집시 포함은 검은색, 동성애자는 분홍색, 여호와의 증인은 보라색, 유대인은 노란색 다윗의 별 모양이었다. 이 시각적 분류는 경비병들이 수감자를 즉시 구분하고 범주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 점검 후 수감자들은 아침 식사를 받았는데 이는 단지 반 리터 정도에 쓰고 검은 액체로 완곡하게 커피라 불렸다. 실제 영양가는 거의 없었고 단지 긴 강제 노동 시간을 견디기 전 몸을 잠시 드는 데 불과했다. 이렇게 미미한 영양분으로 11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는 극한의 노동이 시작되었다. 코만도 작업반들은 작업 강도는 달랐지만 모두 파괴적인 논리를 공유했다. 아우슈비츠 제1캠프의 채석장에서는 수감자들이 거대한 돌을 186개의 계단을 오르며 옮겨야 했다. 비르케나우 주변 늪지에서는 겨울에도 무릎까지 오는 얼음물 속에서 배수 작업을 했다. 군수공장에서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끝없는 교대 근무가 이어져 지속적인 탈진을 초래했다. 노동 중 폭력은 항상 존재했다. 감독 수감자인 카포들은 나약함의 징후를 보이는 이를 몽둥이, 곤봉, 채찍으로 구타했다. 생산 할당량은
일부러 도달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끊임없는 처벌을 정당화했다. 탈진한 수감자는 발로 차여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고, 더 이상 일할 수 없으면 즉시 가스실로 보내졌다. 정회는 주요 식사가 배급되었다. 그것은 묽은 순무수프 1리터로 때때로 감자나 당근 조각이 떠 있었다. 배급은 혼란스러워 절박한 몸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가마솥 바닥에서 음식을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걸쭉한 수프를 얻는 행운을 가졌고, 맨 위에서 받은 사람은 거의 따뜻한 물만 얻었다. 갈증 또한 기아만큼 고통스러웠다. 물 마시는 것은 엄격히 통제되었고, 많은 수감자들은 오염된 웅덩이 물을 마셨다가 치명적인 이질 같은 병에 걸렸다. 여름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 겨울의 극한 작업 속에서 탈수는 구타만큼이나 조용히 수감자들을 죽였다. 저녁에는 두 번째 아펠이 있었다. 이건 역시 아침 점검만큼 지치게 했다. 수감자들은 자신의 신체 상태와 무관하게 꼿꼿이 서 있어야 했으며,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를 모두 세어야 했다. 만약 누군가가 탈출했을 경우 점검은 밤새 이어졌고, 나머지는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꼼짝없이 서 있어야 했다. 저녁 식사는 300g의 검은 빵으로, 때로는 얇은 층의 합성 마가린, 아주 작은 소시지 조각 또는 묽은 잼이 추가되었다. 이 식사는 다음날 아침까지 버텨야 했기 때문에 즉시 다 먹을지 아니면 조금 남겨둘지 끊임없는 고민을 야기했다. 빵을 아껴두기로 한 수감자들은 아침에 도난당한 것을 발견하곤 했다. 하루 700에서 1000칼로리밖에 제공되지 않는 이 영양체계는 점진적이지만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쇠약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었다. 불과 몇 주 만에 수감자들은 체중의 50%까지 감량했고, 영양실조로 부종이 발생했으며 각종 질병에 극도로 취약해졌다. 비르케나우에서는 주거 환경이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 각 막사는 원래 52마리의 말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최대 800명의 수감자가 수용되었다. 3단 침대는 매트리스나 충분한 담요 없이 5명 또는 6명이 한 층을 공유해야 했고, 과밀 상태는 이와 벼룩, 치명적인 전염병인 장티푸스의 끊임없는 확산을 초래해 주기적인 대규모 사망을 불러왔다. 적절한 위생시설의 부재는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마저 굴욕적인 경험으로 만들었다. 집단 변소는 수용소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으며, 열린 도랑 위에 긴 구멍들이 뚫린 형태였고, 칸막이나 화장지도 없었다. 수감자들은 경비병들의 감시와 조롱 속에서 단 몇 분 만에 용변을 해결해야 했다. 밤에는 수백 명이 하나의 양동이를 사용해야 했고, 양동이는 항상 넘쳐나 끔찍한 환경을 초래했다. 개인 위생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세면장은 불규칙하게 작동하는 수도꼭지가 달린 긴 콘크리트 수로에 불과했다. 비누는 존재하지 않았고, 집단 샤워는 허용될 때조차 대략 한 달에 한 번, 또 하나의 굴욕 행위가 되었다. 수감자들은 단체로 벌거벗은 채 검열을 받고, 그 후 차가운 물줄기나 뜨거운 물줄기 아래를 몇 분 동안 달려야 했다. 여성들에게 이 상황은 추가적인 고통을 동반했다. 영양실조로 인한 생리 중단은 특별한 건강 문제를 일으켰고, 임산부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임신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가스실로 보내지거나 강제 낙태 및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 캠프 내 사회 구조는 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을 의도적으로 재현했다. 죄수들 사이의 피라미드 정점에는 초록 삼각형을 단 독일인 카포 범죄자가 있었고, 그 다음은 비유대인 정치범이었다. 유대인들은 항상 가장 낮은 계층을 차지했으며 최악의 작업, 가장 적은 식량,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위계 구조는 개인의 생존이 종종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모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부 수감자들은 무술만어, 무셀만넬가 되었다. 이는 살 의지를 완전히 잃고 살아있는 시체처럼 비틀거리는 수감자들을 일컫는 캠프 용어였다. 이들은 정기 점검 때 가스실로 보내지는 첫 번째 대상이었다. 일상적 체제의 심리적 충격은
육체적 고통만큼이나 파괴적이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대체되면서 정체성 상실이 시작되었고 비인간적인 유니폼 착용, 끊임없는 굴욕이 그것을 완성했다. 모순된 명령, 임의적인 처벌, 공개 처형을 강제로 목격하게 함으로써 수감자들은 자기 운명에 대한 예측이나 통제감을 완전히 잃었다. 수감자들은 후일 심리학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이라 부르는 상태를 경험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 이 절망은 정신적 항복으로 이어졌고 이는 신체적 죽음의 전 단계였다. 전기 철조망에 몸을 던지는 자살. 철조망을 만진다고 불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도 인간의 놀라운 저항 행위가 등장했다. 비밀 조직들은 가장 약한 이들과 음식을 나눴다. 최소한의 자원을 가진 수감자 의사들은 질병 치료를 시도했다. 사제들과 랍비들은 비밀 의식을 거행했다. 예술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들은 암기한 곡을 연주했으며 시인들은 시를 낭송했다.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반항의 행위가 되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이탈리아의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극심한 피로에도 매일 씻는 것, 정신적으로 활발히 유지하는 것, 유니폼의 단추 하나라도 간직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조차 비인간화 기계에 맞서는 저항의 형태였다고 기술했다. 이 초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포의 정상화. 아우슈비츠에 몇 주 머문 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상이 되었다. 매일 아침 쌓여있는 시신을 보고 선별 과정을 목격하고 화장터의 연기를 맡는 것, 앓는 수감자들이 즉각적인 정신적 생존을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비정상적 정상성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은 생존 이후 사회로 재적응하는 능력을 자주 파괴했다. 이 지옥 같은 체계를 관리한 SS 경비병들 또한 나름의 일상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수용소 근처의 편안한 가족주택에서 살았고 선발된 여성 수감자들이 가정부 역할을 했다. 그들의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에 다녔으며 오후에는 수감자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행진곡을 들으며 일상적인 오락을 즐겼다. 수감자들은 노동이나 죽음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섬뜩한 이중성, 가해자의 일상적 평범성과 피해자의 극단적 고통은 아우슈비츠 운영의 특징이었다. 수용소 사령관 루돌프 회스는 화장터 몇 미터 옆에 있는 정원이 딸린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 후일 그의 회고록에서 그는 일과 가족 생활을 철저히 분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인간 학살을 단순한 직업처럼 취급한 것이었다. 이렇게 아우슈비츠의 삶은 죽음과 그보다 더 끔찍한 것 사이에 매달린 존재였다. 매일 아침은 순간적인 승리였지만 또 다른 고통의 주기가 시작되는 신호이기도 했다. 압도적 다수에게 이 공포의 일상은 가스실이나 탈진으로 끝났고 살아남은 소수에게는 그 지옥 같은 일상이 육체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학살의 경제. 아우슈비츠에서 IG 파르벤과 산업노예제. 아우슈비츠는 단순한 죽음의 공장만이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도 공장이었다. 인간의 고통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원료로 변모한 산업단지였다. 비르케나우 가스실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는 모노비츠, 아우슈비츠 3호라는 산업시설이 있었고 이곳에 독일 화학 대기업 IG 파르벤이 현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업 제휴 중 하나를 구축했다. IG 파르벤, 인테레센 게마인샤프트 파른 인두스트리 AG은 1925년에 바이엘, 바스프, 회흐스트를 포함한 6개 독일 화학회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거대 기업이었다. 전쟁 전에는 독일 화학 생산의 90%를 통제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기업이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IG 파르벤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보았다. 이 회사는 단순히 나치 체제에 적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념적, 군사적 목표에 적극 통합되었다. 아우슈비츠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결정은 전략적이었다. 1940년에 독일은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천연 고무의 접근이 차단되는 무역 봉쇄에 직면했다. IG 파르벤은 석탄을 이용해 합성 고무 분아가이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했다. 여러 지역을 평가한 끝에 임원들은 아우슈비츠를 선택했다. 이유는 세 가지였다. 숄라 강이 풍부한 수자원, 실레지아 석탄 광산과의 근접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인 강제 수용소의 무제한 노예 노동력 이용 가능성. 이 프로젝트는 부나 베르케라 불렸으며 초기 투자금은 900만 라이히스마르크, 현재 가치로 약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1941년 2월 IG 파르벤과 SS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수감자 한 명당 하루 3에서 4마르크를 SS에 지불해야 했다. 숙련도에 따라 다름. 이 비용은 수감자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단지 구타와 기아에 시달렸다. 모노비츠의 건설은 1941년 4월에 시작되었다. 그해 7월에는 이미 1300명의 수감자들이 일하고 있었으며 1년 후에는 3700명으로 증가했다. 1944년 공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11,000명 이상의 노예 노동자가 동시에 일하고 있었다. 노동 조건은 참혹했다. 하루 12시간 노동 보호 장비 없음, SS 경비병과 특히 잔혹한 카포들의 지속적인 감시에서 일했다. 수감자들은 맨손으로 공장을 건설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금속 구조물을 세웠다. 여름에 자결하는 더위와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다. 탈진하여 쓰러진 자들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구타당했으며 계속 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르케나우로 보내져 가스 살해당했다. 사망률이 너무 높아 IG 파르벤은 수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 하위 수용소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여서 1942년 10월 공식적으로 아우슈비츠 3호 모노비츠가 탄생했다. 이 수용소는 막사, 철조망, 감시탑을 갖추었지만 자체 가스실은 없었고 선별된 수감자들은 비르케나우로 보내져 제거되었다. 이는 인간 육체를 일회용 자원으로 취급하는 계산된 시스템이었다. IG 파르벤에게 이 모델은 소름 끼치는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단순히 SS에 대체 인원을 요청하면 되었다. 보상금, 의료보험, 연금, 휴가는 필요 없었다. 병든 이들은 치료되지 않고 제거되었다. 순수한 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노동 착취를 가장 극단적이고 악랄한 형태로 구현한 것이었다. 죽을 때까지 노동을 착취하고도 경제적 손실이 없는 시스템. IG 파르벤 경영진은 자신들의 직원이 처한 상황을 완벽히 알고 있었다. 오토 암브로스, 프리츠 타우미어, 하일리히 뷔테피시 같은 간부들은 공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은 피골이 상접한 시신들, 줄무늬 유니폼, 구타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회사의 관리 사무실 창문에서는 작업구역이 직접 내려다 보였다. 전후에 그들이 주장하려 한 것처럼 무지할 수는 없었다. 공장의 SS 중위 한스, 빌헬름 코에니히는 쇠약해진 노동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별을 실시했다. 선별된 자들은 유니폼의 붉은 원 표시를 받았고 트럭에 실려 가스실로 보내졌다. 이 시스템은 너무나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어 IG 파르벤은 심지어 SS와 협상하여 더 강인하고 숙련된 노동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분화 공장은 단 한 킬로그램의 합성 고무도 생산하지 못했다. 연합군의 폭격, 기술적 문제, 그리고 노예 노동의 비효율성 덕분에 완전 가동이 끊임없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IG 파르벤의 다른 시설들은 정상 가동되어 있었으며 합성 연료, 폭발성 물질, 독가스, 독일 군용 의약품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IG 파레우벤의 참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어두운 차원은 지클론 B와의 연관이었다. 지클론 B는 원래 살충제로 개발되었으나 가스실에서의 치명적 사용으로 인해 회사는 집단 학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IG 파르벤이 42.5%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대게쉬 DHS체는 아우슈비츠에서 사용된 지클론 B를 생산했다. 대게쉬의 임원들은
자사 제품의 운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경고용 냄새 성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제조 공정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IG 파르벤만이 아우슈비츠로부터 이익을 얻은 기업은 아니었다. 크루프는 포병 생산 공장을 세웠고 지멘스는 전기 부품 생산에 노예 노동을 사용했다. AEG, 텔레푼켄을 비롯한 수십 개의 독일 중소기업들도 착취 시스템에 적극 가담했다. 이들 기업은 절멸과 생산이 완벽하게 통합된 경제 생태계의 일부였다. 경제와 집단학살의 통합은 희생자들의 소지품을 면밀히 회수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캐나다라 불린 구역에서는 추방된 이들의 여행 가방, 옷, 신발, 안경, 의족, 보석류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었다. 시신에서 추출한 치아금은 금괴로 녹여졌고 여성들의 머리카락은 독일 섬유 산업에 침대 매트리스, 충전자에 및 단열재로 팔려나갔다. 낭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점령진의 유대인 재산의 강탈에도 확장되었다. IG 파르벤 같은 기업들은 아리아화 과정을 통해 공장, 기계, 특허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처럼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사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유대인의 부를 독일인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익성은 너무나 높아서 IG 파르벤 임원들은 심지어 추방 프로그램 확대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1941년 4월의 한 메모에서 부나베르케 공장의 건설 책임자는 수감자 배정량 증가와 그들의 최소 조건 개선을 요청했다. 물론 이는 인도적 고려가 아니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 1944년 5월 헝가리 유대인들의 대량 추방이 시작되자 IG 파르벤은 새로운 노동자 집단을 받았다. 이때 이미 독일의 전쟁 패배는 사실상 불가피했지만 학살과 착취의 기계는 여전히 관료적 정확성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1944년 8월 연합군이 모노비츠 공장의 일부를 폭격했음에도 다른 구역에서는 생산이 계속되었다. 민간 기업과 국가적 학살의 공생은 기업적 공범성에 대한 중대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IG 파르벤은 상황의 희생자도 나치 정권에 의해 강요된 존재도 아니었다. 이 회사는 홀로코스트를 사업 기회로 본 열렬한 참여자였다. 명문대학에서 교육받고 박사학위를 가진 존경받는 가정의 가장이던 임원들은 경제적 이익과 경력 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잔혹한 결정을 내렸다. 전쟁 후인 1947년 IG 파르벤의 임원 24명이 뉘른베르크에서 기업 범죄에 대해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 계약서, 아우슈비츠 방문 기록, 강제 노동 사용에 대한 내부 메모 등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단 13명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은 18개월에서 8년 사이였으며 대부분은 냉전 중 조기 석방되었다.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해체된 IG 파르벤의 후속 기업들은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했다. 바이엘, 바스프, 회흐스트. 현재는 사노피는 실제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지 않고 다국적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직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생존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압력에 의해 홀로코스트에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상기금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IG 파르벤 사례는 홀로코스트가 단순히 이념적 또는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존경받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제적 사업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찬탄받던 독일의 산업 효율성은 이곳에서 생산뿐 아니라 인간 학살에도 적용되었다. 화학 공정을 최적화하던 사고방식은 고통과 죽음 또한 최적화했다. 홀로코스트의 이러한 경제적 차원은 종종 이념적 또는 군사적 측면에 가려져 왔다. 그러나 기업적 공범성을 이해하는 것은 범죄의 규모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홀로코스트는 엔지니어, 화학자, 회계사, 관리자, 임원들이 자신들의 기술 지식을 집단학살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업으로서의 아우슈비츠는 경제와 윤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익이 유일한 가치가 되고 효율성이 도덕적 한계 없이 작동하며 인간이 단지 스프레드 시트상의 자원으로 전락할 때 심연이 열린다. 아이지 파르벤과 아우슈비츠는 이 경제적 비인간화의 극단적 사례를 나타내지만 그 메아리는 오늘날 많은 기업 관행 속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모노비츠의 교훈은 경고로 남는다. 윤리적 토대 없이 기술과 기업 문명이 발전하면 최악의 만행의 공범이 될 수 있다. 공포는 반드시 제복이나 이념적 깃발을 두르고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세련된 정장, 재무제표, 그리고 이익 극대화라는 차가운 논리로 다가온다. 지옥의 붕괴, 죽음의 행진과 수용소 해방. 1944년 여름, 소련군이 폴란드를 향해 진격하던 동안 아우슈비츠의 학살 기계는 그 음산한 절정을 맞이했다. 역설적이게도 독일의 패배가 불가피해질수록 살인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5월에서 7월 사이 40만 명 이상의 헝가리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송환되었다. 화장터는 밤낮 없이 가동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으며 나치는 결국 야외 대형 구덩이에서 시신을 소각해야 했다. 10월이 되자 동부전선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SS 행정부는 수용소 철수와 증거 은폐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치 당국은 엄격한 명령을 내렸다. 어떤 수감자도 소련군의 손에 살아서 넘겨져서는 안 되며 이는 학살의 증언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홀로코스트의 설계자인 하일리히 힘너는 명확히 선언했다. 최종 해결은 결코 기록되지도 쓰이지도 않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페이지다. 수용소의 체계적 해체는 행정문서 파기로 시작되었다. 수천 건의 기록이 소각되었으나 다행히도 관리들이 모든 문서를 파기할 시간은 없었다. 존더 코만도들은 집단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하고 불에 타지 않은 뼈를 분쇄하여 재를 강과 늪지에 뿌리게 강요받았다. 학살의 물리적 증거는 철저히 없애야 했다. 1944년 11월 힘너는 가스 살해 중단을 명령했다. 이 결정은 인도적 고려 때문이 아니라 서방연합국과 별도의 평화 협상을 시도하려는 실용적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시설 해체가 시작되었고 10월에 존더 코만도의 봉기로 손상된 화장터 IV는 복구되지 않았다. 화장터 II와 IIE는 1945년 1월에 부분적으로 폭파되었다. 동시에 아직 걸을 수 있는 수감자들의 강제 이동이 시작되었다. 소련군에 붙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약 6만 명의 수감자가 죽음의 행진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수용소를 떠나야 했다. 첫 대규모 철수는 1945년 1월 18일 붉은 군대 도착 불과 며칠 전 시작되었다. 쇠약해진 수감자들은 얇은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한겨울의 폴란드 서부를 향해 도보 이동을 강요당했다. 이 행진들은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지옥이었다.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기온 속에 제대로 된 음식도 신발도 피난처도 없이 수천 명이 저천증과 탈진으로 죽거나 속도를 못 맞춘다는 이유로 즉결 처형되었다. 도로는 얼어붙은 시신들로 뒤덮였으며 종종 죽기 직전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자세로 굳어 있었다. 이러한 철수는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미 많은 수감자들이 지나치게 쇠약해 전투력은커녕 노동력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들의 죽음 자체가 목표였다. 일부 SS 경비병들은 자신들이 전쟁 후 전범으로 처벌될 것을 알고 더욱 잔혹하게 굴며 행진을 학살의 기회로 삼았다. 생존자들은 라이힌의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로스로젠, 부헨발트, 다하우, 마우트하우젠 등이다. 이송은 주로 개방형 화물차로 진행되어 외부 환경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도착했을 때 많은 수송 열차에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시신이 더 많았다. 이 철수 도중 최소 1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나치 수용소 시스템이 남긴 마지막 피해 곡물이었다. 대부분의 수감자가 철수하는 동안 약 7,000명이 아우슈비츠에 남겨졌다. 이들은 걷지 못할 정도로 병들고 쇠약해진 자들이었다. 원래 계획상 SS는 이들을 철수 전 모두 처형할 예정이었으나 소련군의 빠른 진격으로 이 마지막 학살조차 완수되지 못했다.
경비병들은 급히 도망쳤고 무젤만이라 불리던 이 걷는 해골들을 수용소에 방치했다. 1945년 1월 27일 소비에트 제1우크라이나 전선 제60군 선봉대가 드디어 아우슈비츠에 도착했다. 수년간의 잔혹한 전투로 단련된 소련 병사들조차 그들이 목격한 광경 앞에서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수십 년 후 소위 엘리사베타 그리고리에바는 회상했다. 우리는 수많은 공포를 보아왔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이었다. 최초로 도착한 소련 부대는 최근 며칠 사이에 쓰러진 시신 648구를 발견했다. 막사 안에는 7,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살아있었지만 대부분은 너무 쇠약해 움직이지도 못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체중이 40kg 이하였으며 심각한 영양실조, 장티푸스, 결핵, 이질, 폐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만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죽음을 재촉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소련군 군의관 아나톨리 샤피로는 생존자들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피부에 덮인 해골 같았다. 그들의 눈은 생기가 없었고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단지 일부만이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붉은 군대의 의료부는 임시 야전병원을 설치했지만 적절한 의약품이 부족했고 많은 해방자들이 너무 심하게 쇠약해져 구출 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사망했다. 소련군이 아우슈비츠의 창고에서 발견한 것은 집단 학살의 산업적 규모를 확증했다. 여성 의류 83만 7천 벌, 남성 정장 34만 8천 벌, 남성용 구두 3만 8천 켤레와 여성용 구두 5,255 켤레가 발견되었다. 또한 독일 섬유 공장으로 보내질 준비가 된 인간 머리카락 7톤, 그리고 의족, 안경, 칫솔 등 개인 소지품의 산더미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의 범인은 학살 시설들에서 드러났다.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음에도 화장터들은 하루 수천 구의 시신을 소각할 수 있는 용광로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가짜 샤워기와 밀폐문을 갖춘 가스실은 체계적인 속임수를 보여주었다. 소련군은 사용되지 않은 지클론 비캔들과 맹겔레 박사가 쌍둥이 및 기타 수감자들을 상대로 사용했던 실험 도구들도 발견했다. 소련 장교들은 발견된 모든 것을 면밀히 기록할 것을 명령했다. 군의 사진사와 촬영팀이 시설, 생존자들, 그리고 잔혹 행위의 증거들을 촬영했다. 이 자료들은 나치 전범들을 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 동부 전선의 참상을 경험한 병사들조차 아우슈비츠의 실상을 이해하자 토하거나 오열했다. 이어진 몇 달 동안 법의학 조사관들이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단지와 시설을 조사했다. 각각의 막사와 건물은 새로운 공포를 드러냈다. 맹겔레가 실험을 했던 블록 10에서는 인간 장기 표본, 라벨이 붙은 생물학적 샘플, 잔혹한 절차를 기록한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블록 11의 처벌 감방에는 아직도 사형 선고를 받은 수감자들의 절망적인 낙서가 남아있었다. 소련군은 수백 명의 생존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증언을 기록했다. 많은 이들은 충격으로 거의 조리 있게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부는 반드시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고 세계가 이 끔찍한 일을 알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품었다. 이 초기 증언들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기록이 되었다. 그동안 죽음의 행진은 서쪽으로 계속되었다. 일부 수감자들은 베르겐-벨젠, 작센하우젠, 라벤스부릭 같은 독일 영토 내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많은 이들이 이 마지막 대피 중에 해방을 불과 며칠 또는 몇 시간 앞두고 죽었다. 1945년 4월 영국과 미국군이 이들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들은 똑같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해골 같은 수감자들과 매장되지 않은 시신들의 산. 이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도 있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부헨발트로 아버지와 함께 강제 이송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해방 직전 사망했다. 위젤은 그의 회고록 밤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한다. 구원에 너무나 가까웠지만 끝내 닿지 못한 이야기. 아우슈비츠와 다른 수용소들의 해방은 세계의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드러냈다. 다하우, 베르겐-벨젠 등에서 연합군이 촬영한 영상은 국제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발견된 것은 학살이 한창이던 시기의 참상에 비하면 희미한 흔적에 불과했다. 해방군이 도착하기 전 나치 체계는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제거하고 많은 증거를 파괴한 상태였다. 해방 이후 생존자들의 회복 과정은 고된 여정이었다. 많은 이들이 즉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여 임시병원에서 수개월을 보내야 했다. 가족이 전멸하고 돌아갈 집조차 없는 생존자들은 수년간 이재민 수용소에서 살아야 했다. 자유는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아우슈비츠 이후 어떻게 삶을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것인가? 생존자들이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해 투쟁하는 동안 가해자들은 정의를 피해 도망치려 했다. 아우슈비츠 사령관 루돌프 회스는 농부로 위장해 도망쳤지만 1946년 3월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신문 중 회스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를 냉정하게 인정했다. 그는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고 이후 폴란드로 송환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4월 16일 그는 수천 명이 그의 명령으로 죽임당했던 아우슈비츠 제1화장터 옆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